68배 김성호는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며 살아왔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도 멀어졌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밤 휠체어에 앉은 새 아내가 침대 옆에서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면 돌아갈 수 있다. 집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생활비도 노후도 이미 보장된 상태였다. 문만 열고 나가면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긴 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그 선택이 비겁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새벽 김성호는 다시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왜 그는 돌아왔을까?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김성호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늘 그랬지요. 몸이 먼저 깹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오래된 원룸은 난방을 켜도 바닥이 쉽게 데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봅니다. 천장 구석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 금을 보며 오늘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성호는 천천히 일어나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 소리가 작게 납니다. 컵라면은 아닙니다. 라면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거든요. 대신 어제 남겨둔 보리차를 데웁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지나 가슴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중 제일 편할 때입니다. 식탁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작은 탁자 위에는 영수증이 몇 장 있습니다. 전기요금, 휴대전화 요금, 월세 고지서, 종이들이 서로 겹쳐 있습니다. 성호는 그중 월세 고지서를 가장 먼저 집어듭니다. 날짜를 확인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다뭅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래도 눈썹 사이가 조금 좁아집니다. 통장을 켭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지며 방안이 잠깐 밝아집니다. 잔고가 뜹니다. 성호는 그 숫자를 아주 오래 쳐다봅니다. 숫자가 틀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가 남지요. 혹시 누가 잘못 찍어줬거나, 혹시 어제 돈이 들어왔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면 끝이겠지요. 혼잣말이 낮게 떨어집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김성호는 68입니다. 전북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한때는 건설 현장에도 있었고, 정년이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일 때도 있었습니다. 성호는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을 남들 앞에서 잘하지 않습니다. 자랑 같아서입니다. 다만 손바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고 손가락 마디가 조금 굽어 있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오래 들고 살아온 손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TV를 켜둔 채로 잤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없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TV도 끄고 잤습니다. 소리가 있어도 외로운 건 똑같다는 걸 알게 됐지요. 자식들과의 연락은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큰 싸움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말들이 쌓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런 말들. 성호는 늘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 박자가 결국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몇 년 전입니다. 그 뒤로는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기보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더 큰 벽이 되었지요. 성우는 요즘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밤샘 근무는 힘듭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허리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도 몸이 움직일 때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버릇이 되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바로 바닥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본 사람은 압니다. 바닥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그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목도리를 두릅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가 많이 하얘졌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그러려고 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신발장 위에 사진을 봅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입니다.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들지 않습니다. 손끝만 살짝 대고 내려놓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오래 잡고 있으면 현재가 더 무거워지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느립니다. 한층 내려갈 때마다 숨을 한번 고릅니다.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입김이 나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낯익습니다. 오래전 직장 동료 박철수. 요즘은 거의 연락이 없던 사람입니다. 성우는 잠시 멈춥니다. 전화가 계속 울립니다. 그는 결국 받습니다. 여보세요. 성우야, 너 혼자지? 박철수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조심스럽습니다. 평소처럼 큰 소리가 아닙니다. 성우는 대답을 미루지 않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그럼 내가 말 한번 꺼내볼까 한다. 성우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이른 시간이라 철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너 노후 걱정 많지? 그렇지요. 그럼 너 인생 바꿀 수 있는 얘기 하나 있다. 성우의 손이 조금 더 꽉 쥐어집니다. 인생을 바꾼다는 말은 이 나이에 쉽게 믿을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슴이 아주 작게 한번 뛰었습니다. 철수는 덧붙입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근데 너한테는 나쁜 얘기 아닐 수도 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면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이미 귀는 그 말에 붙어 있습니다. 버스가 멀리서 들어옵니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성우는 버스를 보면서도 철수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철수는 조용히 핵심을 꺼냅니다. 재혼 얘기다. 조건이 있다. 근데 조건이 너무 커서 너도 놀랄 거다. 성우는 버스 문이 열리는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몸이 잠깐 굳습니다. 재혼, 조건, 크다.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러갑니다. 그는 버스에 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말합니다. 그 말,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전화기 너머에서 철수가 짧게 웃습니다. 웃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장난 아니야. 성우야, 너 오늘 시간 좀 비워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성우는 알겠다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철수는 이미 약속을 잡듯 말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그 목소리가 너무 구체적이라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성우는 한참 서 있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정류장 표지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성우는 주머니 속 손을 꺼내봅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곧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일까? 성우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아까보다 더 조용합니다. 성우는 탁자 위에 월세 고지서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켭니다. 잔고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 숫자가 오늘은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숫자를 들이밀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라. 성우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생긴 걸까? 그는 창밖을 봅니다. 아침 햇빛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햇빛이 밝아질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성우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 그의 남은 인생을 가장 잔인하게 흔들어 놓을지, 혹은 가장 따뜻하게 바꿔놓을지. 약속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김성우는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마다 가슴이 한 번씩 철렁 내려앉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립니다. 그는 괜히 발을 끌지 않으려고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낡은 점퍼가 이 공간에서 유난히 얇아 보입니다. 라운지 안은 향이 진했습니다. 커피 향과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성우는 입구 가까운 자리에 앉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손가락 끝이 자꾸만 움직입니다. 습관처럼 손톱을 만지려다가 다시 멈춥니다. 조금 뒤 박철수가 들어옵니다. 예전보다 살이 붙었고 외투도 깔끔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성우에게 다가옵니다. 야, 여기 앉았네. 여긴 너무 비싼 데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런 말하지 마. 철수는 앉자마자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장난처럼 시작할 줄 알았는데 눈빛이 의외로 진지합니다. 성우야, 이 얘기 들으면 너 화낼 수도 있다. 화낼 건 화낼 일이지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 성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의 눈은 철수의 입술을 따라갑니다. 지금 나오는 말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냅니다. 검은색 바탕에 은색 글씨, 박민재 실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옆에는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멈칫합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너 만나자고 했어. 나를요? 그래. 정확히 말하면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대. 너 같은 사람. 성우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분류되는 느낌이 듭니다. 대체 무슨 일을? 철수는 말을 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재혼이다. 황혼 재혼. 근데 상대가 좀 특별해. 특별하면 내가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성우는 잠시 웃음이 나올 뻔합니다. 이런 말이 현실 같지 않아서입니다. 철수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한번 쓸어내리듯 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상대는 중견기업 회장 딸이야. 나이 62. 62이면 나보다 6살 어리네요. 그래. 근데 몸이 불편해. 사고가 있었대. 성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짐작이 됩니다. 그럼 간병인을 구하지 왜? 간병인은 돈으로 쓰면 되지. 근데 사람은 돈으로 못 사잖아. 철수의 말이 이상하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성우는 곧바로 반박을 합니다. 사람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철수는 잠깐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너도 선택할 수 있게. 성우는 숨을 한번 고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라운지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철수는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조건을 읊기 시작합니다. 집 제공, 생활비 매달 지급, 의료비는 전부 지원, 그리고 내가 살 곳은 따로 마련해준대. 그걸 왜? 너도 체면이 있잖아. 회장 체면도 있고. 성우는 말없이 커피잔을 만집니다. 뜨겁지도 않은 잔이 묘하게 따뜻합니다. 손을 데울 건 이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철수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합니다.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주는 거. 식사 챙기고 병원 동행하고 밤에 불편하면 일어나 도와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도망가지 않는 거. 도망가지 않는 거. 그 말이 성우의 속을 찌릅니다. 마치 이미 누군가 도망간 적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성우는 낮게 말합니다. 이런 조건이면 지원자 줄 설 텐데 왜 하필 나지요?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합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실장이 그러더라. 돈 때문에 붙는 사람은 싫습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 책임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 책임을 아는 사람, 그게 칭찬인지 함정인지 모릅니다. 그는 조용히 웃습니다. 내가 책임을 얼마나 져봤다고.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올립니다. 성우야,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몰라. 너는 한 번도 사람 버리고 도망친 적 없잖아. 그 말에 성우는 입술을 다뭅니다.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당연한 것이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어도 그는 크게 맞받아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책임인지 체념인지 그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라운지에는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흐릅니다. 그 음악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립니다. 성우는 결국 묻습니다. 그럼 내가 만나보긴 해야겠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만나보고 결정해. 근데 시간 많지 않아. 회장이 급하대. 그 순간 성우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급하다는 말은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급합니까? 철수는 말을 아끼다가 결국 짧게 말합니다. 회장 딸이 요즘 상태가 좀 안 좋대. 성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가 생각했던 건 집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서야 하는 자신.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오래전부터 들리던 소리가 다시 올라옵니다. 월세, 병원비, 혼자 늙는 공포, 그 소리들이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합니다. 성우는 낮게 말합니다. 철수 형님, 나 이거 잘못하면 평생 욕먹는 선택 아닙니까? 철수는 정색합니다. 욕먹을 수도 있지. 근데 성우야, 너 지금 남들이 뭐라 할까가 무서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못 견딜까가 무서워? 성우는 답을 못합니다. 정확히는 답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박 실장이 너를 직접 보겠대.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고. 오늘이요? 그래. 오늘.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인 순간
뭔가가 이미 시작된 느낌이 듭니다. 라운지를 나와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갑습니다. 성우는 길가에 잠시 멈춰섭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낯설게 늙은 얼굴입니다.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을 잡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에 잡아먹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성우는 박 실장을 만나러 갑니다. 박 실장을 만난 곳은 회사 건물이 아니라 도심 외곽의 조용한 병원 별관이었습니다. 김성우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자동문이 열리기도 전에 코끝에 닿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그 냄새는 언제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한번 펴고 숨을 고릅니다. 박 실장은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 흐트러짐 없는 얼굴, 나이는 5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악수를 하며 짧게 인사합니다. 김성우 선생님이시죠?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말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친절도 불친절도 아닙니다. 그저 효율적입니다. 성우는 그 점이 오히려 더 긴장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성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입은 점퍼가 이 공간에서 다시 한번 낯설게 느껴집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납니다. 조용합니다. 발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박 실장은 걸으면서 말합니다. 조건은 철수 씨에게 대략 들으셨을 겁니다. 네, 들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묘하게 무겁게 들립니다. 마치 상품을 고르듯 말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성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본다는 게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병실 문 앞에서 박 실장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선을 맞춥니다. 김 선생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동정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성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동정은 쉽게 시작되지만 가장 먼저 달아 없어지는 감정이니까요. 문이 열립니다. 병실 안은 예상보다 밝았습니다. 커튼이 반쯤 열려 있고 햇빛이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빛 속에 휠체어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성우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을 떠올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아픔보다 차분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단정했고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많은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 실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서연 씨, 이분이 김성우 선생님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는데 성우는 숨을 한번 삼켜야 했습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자리의 무게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박 실장은 일부러 한 발짝 물러섭니다. 둘만의 시간을 주려는 듯합니다. 성우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라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잠깐 보다가 말합니다. 불편하신 거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그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담담함입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꺼냈다가 멈춥니다. 왜 이 자리에 왔느냐는 질문이 너무 노골적으로 느껴집니다. 서연이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급하셨어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떠날까 봐서요. 그 말에 성우는 눈을 듭니다. 사람이 떠난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김 선생님도 조건 때문에 오셨겠죠.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저도 솔직한 사람이 편합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숨은 고릅니다. 그 모습이 성우의 눈에 오래 남습니다. 아픔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요, 서연이 말을 잇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성우 스스로도 놀랍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봅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박 실장이 다시 다가옵니다. 분위기를 끊지 않으면서도 현실로 끌어옵니다. 서연 씨 상태는 김 선생님도 아셔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낮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매일입니까? 규칙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을 다시 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요. 서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밤이 무섭습니다. 사람보다 혼자라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이 성우의 가슴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혼자라는 공포. 그는 그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면담은 길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은 필요한 설명만 하고 더 묻지 않습니다. 서연도 더 말하지 않습니다. 성우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서연이 말합니다. 김 선생님, 성우가 돌아봅니다.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붙잡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성우는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안도도 거절도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나왔다는 느낌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어 있습니다. 성우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습니다. 오늘 하루에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됩니다. 조건, 책임, 도망가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돈을 보고 온 걸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온 걸까?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선택은 서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성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고 축가는 없었습니다. 사진 몇 장, 형식적인 인사, 짧은 식사, 모든 것이 정리된 뒤 김성우는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들,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혼인신고서 사본. 그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현실을 너무 빨리 확정해버리니까요. 신혼집이라 불린 곳은 병원과 멀지 않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했고 동선은 휠체어에 맞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성우는 문을 닫으며 집안을 한번 훑어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공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서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보다 말수가 더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는 아직 이 집의 리듬을 알지 못했습니다. 차 드실래요?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이 더 긴장을 키웠습니다. 성우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가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이 적절한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 너무 자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사실 대부분 괜찮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니까요.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성우는 처음엔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점점 빨라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서연 씨? 대답이 없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때 성우는 깨닫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었던 밤이라는 걸.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자신도 믿지 못할 말을 하며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손은 차갑습니다. 몸이 크게 떨립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변을 둘러봅니다. 간병인이 오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병인이 들어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을 준비하고 호흡을 안정시킵니다. 성우는 벽 쪽으로 물러나 서 있습니다. 자신이 이 장면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감정이 이상하게도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서연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쉽니다. 간병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런 밤이 가끔 있습니다. 자주입니까? 예측은 어렵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답은 충분히 들렸습니다. 간병인이 나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성우는 천천히 신발을 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금이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집니다. 지금 나가면 아무도 붙잡지 않습니다. 계약은 이미 이행됐고 집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밤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성우는 멈춥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 선생님, 서연입니다. 언제 깼는지 그녀는 그를 보고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만 또렷합니다. 나가시는 건가요? 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 솔직하게 말합니다.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그래도 돼요.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변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뭘 말입니까? 이런 밤이 쉽지 않다는 거요. 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버겁습니다. 김 선생님, 네. 도망치고 싶으시면 이해합니다.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이해받는 순간 도망은 더 비겁해집니다. 성우는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온몸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게 너무 쉬워 보여서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안 나가셨네요. 네. 그럼 오늘은 된 거예요. 그 말은 위로도 판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넘겼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잠을 설칩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합니다. 밖은 조용합니다. 이 집의 밤은 길고 생각은 많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돌아왔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사람 때문이었을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는 이미 가장 쉬운 선택을 지나쳤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히 왔습니다. 김성우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통증은 익숙했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눈을 떴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놓여 있습니다. 어제 밤과는 전혀 다른 빛입니다. 부엌으로가 물을 끓입니다. 주전자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성우는 컵을 2개 꺼냅니다. 한 개만 꺼내던 습관이 잠깐 멈춥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2개를 꺼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서연은 이미 거실에 나와 있습니다. 밤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지만 표정은 차분합니다. 성우는 괜히 시선을 피하다가 이내 입을 엽니다. 밤에 괜찮으셨습니까? 네. 아침엔 늘 좀 나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봅니다. 성우는 컵 하나를 그녀 앞에 놓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티나지 않게 내려놓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어젯밤의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낼지 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침묵을 성우가 깹니다. 어제 나가려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는 말을 멈춥니다. 그런데 뒤에 무엇을 붙여야 할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남아주신 거죠? 네. 그 대답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남는다는 건 하루를 넘긴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을 선택한다는 뜻이니까요. 성우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줍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적십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젊을 때는요, 힘들면 다시 시작하면 됐습니다. 일을 바꾸고, 동네를 바꾸고, 사람을 피하면 됐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요. 성우는 숨을 고릅니다. 도망치면 다시 시작할 게 없더군요. 남는 게 없어요. 서연은 그제야 성우를 봅니다. 눈빛이 조용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습니다. 그래서요. 성우는 조금 웃습니다. 아주 작게. 어제는 사람이 남는 쪽을 택해봤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직입니다. 그녀는 한참 후에 말합니다. 부담되시면 언제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성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저는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도망치지 않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 말에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어젯밤 문 앞에서 멈춰 섰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 열 수 있었던 문, 그 문을 닫았던 선택. 그날 이후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밤은 불안하고 낮은 조심스럽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성우는 병원 동행을 하고 약 시간을 외우고 밤마다 귀를 세웁니다.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덜 불안합니다.
혼자 버티던 밤과는 다릅니다. 같이 있는 밤은 두려움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합니다. 김 선생님, 네. 후회하시나요? 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가끔은요.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또 여기로 올 겁니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쉽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성우는 더 이상 자신을 조건으로 남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같이 늙어가는 사람. 그 말은 책임이었고 선택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합니다. 돈도 집도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이 묻습니다. 그럼 뭐죠? 성우는 그녀를 보며 답합니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 남아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밖은 어둡지만 안은 따뜻합니다. 이 삶이 쉬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버틸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김성우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행복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버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오늘도 그 선택을 조용히 이어갑니다.